구치소에 갇힌 도지사가 여의도를 뒤흔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김 지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야당은 김경수 배후론에 불을 지피며 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의 오늘 주제는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강병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그 경남도청에서 네. 경남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 광역 단체별로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2월, 3월에 하게 되면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4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정부 지역의 예산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건 사업 예산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2월, 3월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광역 단체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당대회가 8월에 있다 보니까 8월 이후에 하게 돼서 좀 늦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2월,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광역 단체별로 예산정책 협의회를 하고 여기에서 지역의 요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정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2월부터 시작하고 경남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 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김경수 지사 관련된 판결문 이제 분석한 결과를 뭐 대국민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걸 밝히고 또 그날 저녁에는 대국민 토크쇼까지 했습니다. 좀 뭐 과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경수 도지사 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런 법정 구속하는 판결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희 당이나 또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경남도민들의 분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형사법의 제1 원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라는 게 형사법의 제1 우선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정의 공백이 생기게끔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분노들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응을 했었고요. 아마 이제 이유는 이제 그 2심 재판을 우리 변호인들께서 착실히 준비해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한 가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속보 자막대로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었던 중환자실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의료진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고요. 의료진 7명 전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조모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염된 주사제로 폐혈증이 일어나서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수진 교수와 또 전임 실장이었던 박모 교수에게는 금고 3년 그리고 수간호소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 교수 등 7명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 의원님,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경남도 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벌인 것이나 그 다음에 1심 선고 그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밝힌 거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하고 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도실 텐데 네. 왜 하필이면 경남이 첫 번째였을까? 또 경남에서 당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장님 또 해당 지역 의원님들은 많이 가시지만 최고위원들이 전원 가셨더라고요. 예. 또 거기에서 하셨던 발언들이 사실은 뭐 예산 얘기도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 구하기와 관련된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이 적법하냐라부터 부당성에 시작해서 대한 얘기를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근데 네.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이제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예타 면제가 되는 사업들이 지금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네. 예타 면제가 지금 수도권과 그다음에 경남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경남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경남에서 특별히 예산 정책 협의회를 실시하신 것은 예. 김경수 지사 살리기와 아울러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경남의 정부의 애정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특별한 행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잠깐 팩트 체크는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이번에 저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이번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예타 면제 사업 24개가 선정이 됐죠. 그중에 수도권은 배제가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그래서 원래 배제하기로 하고 그렇죠. 원칙은 그렇게 수도권이 세운 아니라 거죠. 네.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은 배제하고 지역 수건 사업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예. 이 수도권의 빨간 사업들은 배제된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역 균형 개발에서 항상 소외됐던 것이 호남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호남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박지원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변명하시지 않으면 지역에서 얼마나 원성을 사시겠어요. 그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호남이 예.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만금 공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심 판결문 분석을 해서 이제 국민 보고회를 하고 또 대국민 토크쇼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주당의 직접 개입은 극도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부 전문가가 분석을 하도록 하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요, 외부 전문가인데 왜 하필이면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 출마 전력이 있는 분에게 그 분석을 맡겼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보다 이거에 관해서 열의 있게 네. 좀 판결문을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 차정인 교수께서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 같은 경우가 참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또 그런 거에서 왜 당신이 나서가지고 김경수 도지사를 옹호하느냐, 왜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선택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최근에 좀 이렇게 저희 당의 재판 불복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에서 많이 좀 비판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이 민주당의 재판 불복?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대선 불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무효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무효라고 했고 황교안, 오세훈 모든 분들이 가리지 않고 이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대선 불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16년 말에 있었던 그 촛불과 탄핵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무슨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촉발된 것처럼 몰아가고 우리 촛불혁명이 만들어냈던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만들어냈던 이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야당을 핑계대고 또 촛불 정신을 들먹이면서 저는 국민 대다수에게 오히려 더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분석, 평가와 관련된 국회 안에서의 행사와 또 밖으로 나가서도 토크쇼를 하셨더라고요. 예. 일단 재판 불복이라고 하는 지금 여론의 비난이 많이 있죠. 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을 보시면 대다수의 신문에서 침묵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썼는데 지금 그 우산이
찢어진 우산인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고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대변자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야당의 문제는 야당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집권 여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액면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대선 캠프와 연계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김경수 도지사 살리기로 굉장히 총력전을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최근에 나경원 대표가 19일 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 아무리 물타기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수 도지사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법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지금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야당이 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정당성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단순히 드루킹에 멈추지 않고요.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제기하신 거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성 행동을 보인 건 민주당이고요. 그런 행태를 지금 단순히 국회 안에서의 세미나나 밖에서의 국민 토크쇼 외에도 지금 예산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 지도부가 그 정도의 논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재판 불복에 대한 대응으로 대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이 죄가 없고 예. 자신이 있다면 2심에서 알아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가 처음에 대선 잡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은 거짓을 덮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셔야죠. 그런데 먼저 조바심이 나서 움직인 건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움직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 이제 합리적 의심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좀 당권을 노리시는 많은 분들은 명백히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합리적 의심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는가 지금은 이제 이런 전당대회 생각이 중이고 듭니다. 후보들 예. 간에 이제 당원들 앞에서 뭐 약간 선동적이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의 공식 당론이 아닌 이상 저는 네. 그렇게 비판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지금 됩니다. 팩트에 대한 얘기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경남도청 앞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네. 글쎄요, 그 경남도지사 본인의 그 법정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경남도가 지금 도지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도청 앞에까지 가서 집회를 했어야 되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중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데가 경상남북도입니다. 예. 아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 당권에 도전하신 분들 또 최고위원회 후보에 나오신 분들의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도청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예. 일종의 선거운동차 거기를 가셨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발언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화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를 던지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당대회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집회를 안 했을 거다. 이 얘기는 네. 다소 무리가 있었다라는 걸 시인하시는 그런데 말씀이신가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약간 좀 이례적으로 경남도에 제일 먼저 와서 예. 또 거기서 예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따준 거를 홍보하면서 약간 이제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대한 일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판이 벌어지다 보면 거기서 선거를 치시는 분들은 거기에 뭔가 대응하는 내기를 해야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제가 봐서는 그 경남도청 앞에서의 자유한국당의 집회에 3명의 후보가 참석하고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집회를 했는데요. 전남도당이 개최를 했더군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지도부와 함께 논의돼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당원들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이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과 3월 2달간에 걸쳐서 광역 단체별로 예산정책 협의회를 해서 지역들의 수건 사업이 4월 정부 예산에 보다 좀 착실히 반영되길 바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됐을 때 이 경남의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이 불황들에 대한 타개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게 있고요. 경남에 또 수건 사업으로 서부 경남 KTX가 있었고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수건 사업인데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건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진행된다. 라는 것에 대한 저희 당의 강력한 의지를. 근데 저희 첫 번째로 왜 경남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석을 드렸죠. 특별히 민주당이 경남을 많이 애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남에 쏟아부은 여러 가지 재정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으셨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저는 결코 거기서 하신 것을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최고위원들이 다 간 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가셨더라고요. 다른 도에도 갑니까? 그럼요. 근데 저희가 몇 갑니다. 번에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최고위원들께서는 그 해당 지역이실 때는 가시는데 모든 최고위원들이 일시에 가시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인 것은 하루고요. 이번엔 첫 번째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당 간에 자기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행사는 있을 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고 저희도 전당대회 차원에서 경남도청 안에서 했었던 행사는 서로 각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경남도청을 간 게 이제 18일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당이 먼저 집회를 했더군요. 그거는 팩트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새로운 김경수 특검을 발의하겠다.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뭐 공식 입장으로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 김경수 특검이 좀 전례 없이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한 번의 특검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1심 재판을 갖고 너무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그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멘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국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저는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국회가 조건 없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쟁할 수 있는 사안 하나를 더 얹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뭐 특검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허익범 특검은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가 허익범 특검입니다. 이걸 정확히 팩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특검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라고 하면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 그 좀 수사가 미진했던 것 때문에 징계인멸에 많은 얘기가 있었고 아마 저는 제가 허익범 특검님한테 직접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 특검을 연장하기가 전방위적으로 조금 정치적이든 좀 사회적이든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반론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까 국회 정상화에서 이것이 또 다른 조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두려우시다면 지금 저희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하나만을 얘기하는데도 받아주시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서 얼른 받으셔서 국회 정상화를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지금 어떤 입장은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또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시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손혜원 국정조사 하나만큼을 제시하는데도 안 받아주시는 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손혜원 의원을 정부가 싸고 돌아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의심을 또 하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시라면 얼른 지금의 상태에서 빨리 협의하시고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북미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확인할게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김경수 재특검 얘기라든가 그리고 또 환경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 특검 요구 이런 것들은 다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까지 발언을 하셨고요. 네. 뭐 그 이후에 어떠실지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거기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요. 이런 뭐 툭하면 특검이고 툭하면 국정조사하고 이게 뭐라고 할 건지 워낙 여러 사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원내 전략인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야당을 해보니까 야당이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 또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국회 자꾸만 핑계 대시는데 국회 패싱하면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만 있다면 저희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핑계로 삼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여당이 떳떳하시다면 그냥 정면 돌파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반론하시고. 제가 봐서는 이 김경수 특검에 대해서 재특검 하자는 주장은 정말 정쟁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특검이 이미 끝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재특검을 하겠다? 정말 정쟁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특검 국정조사했던 것이 12건입니다. 요구했던 것이. 예. 무슨 사안만 터지면 국회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뻔히 봐도 국정을 정말 이렇게 국회에서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쟁 사안으로 하나하나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의원들이 친전을 보냈습니다. 싸워도 국회를 열어놓고 싸워라. 국회 안에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국회 정상화해달라? 할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하시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국회를 열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국회를 열자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날짜가 당장 전당대회 다음 주에는 이후에 하자라고 하셨지 아니요. 않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제 추측을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국회를 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 하등의 생각이 없습니다. 왜?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2월 정상 국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봐요. 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조건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하는 계신 겁니다. 잠깐만 제가 좀 말을 좀 마저 하면 될까요? 팩트만 하면 네. 일단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국조만이라도 받으면 당장 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 공식 입장이고 근데 추정은 속마음은 2월은 보내려고 한다. 이거는 추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제가 드리려던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재판 불복 프레임,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견제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재판 불복 모양새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잘 듣고 있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직 도지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좀 판결문 분석하고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을 때는 명백한 증거라 그럴까요? 김경수 지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좀 미약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네. 이 건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여론들이 우리 당내에 강하게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예.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재판 불복으로까지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이 의총이라든지 또 많은 예. 중진 지도부가 중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아마 어제 의총에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기류가 바뀌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법관 탄핵이 혹시 입장이 바뀝니까? 지금 법관 탄핵하겠다고 했고 뭐 대여섯 명 명단까지 추렸다고 했는데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제 의총에서는 그 네. 부분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의원님들 간에 의견들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최대한 신중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지도부가 그렇게 좀 방침을 정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법관 탄핵 대상자를 원래는 밝히기로 했는데 이제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주제로 가죠. 야당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또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환경부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지금 먼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민주당이 저희 당의 그런 그 문체부 민간인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실 때 만드신 조어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용이 뭔가요? 누군가를 찍어서 그 사람의 배제를 하던 불이익을 줬던 얘기고 어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예. 했느냐, 치밀하게 했느냐를 갖고 블랙리스트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지금 환경부 이 산하기관들 임원에 대해서 인사 개입을 하고 누군가를 찍어내고 교체하는 것이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민간인이냐, 예. 공공기관 직원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는 장관과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있고 그 이후에까지 보고가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지금 하나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건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건에 관해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른다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체크리스트라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심과 또 한편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분노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가 처음에 모른다 그랬다가 입장이 바뀐 게 맞나요?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야당과 김태우 비리수사관의 공격 포인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사찰을 주요한 포인트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 그런 사찰과 관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정수석실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 그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와 관련된 인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하고 협의했다는 건 나오고 있지만 민정수석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핵심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네.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계획을 짰죠. 그리고 문체부와 문해위에다가 뿌렸고 국정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에 맡은 사람들이 직무가 아니라 그 민간인을 상대로 2만 몇천 명을 했고 실제로 뭐 8,900여 명 정도가 실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옆에 비고란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단체의 장과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김태우 씨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은 그것에 대한 것은 현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표를 제출할 거다. 임기가 언제까지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동원이 되어서 사생활 사안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거나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 정부에서 저질렀던 그 블랙리스트와 이 신임 장관이 본인의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을 감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집권 여당의 그런 행태를 보고 정말
내책남불이다.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거죠. 민간인이냐 정부 조직이냐 그 차이를 두는 것을 갖고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적발한 것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규정한 것뿐이고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일반 개념으로 저희가 확대한다면 이것이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때는 민간인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참여 같은 것들을 배제했다면 이제는 인사들을 찍어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중영 씨, 독립기념관 관장이 BH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퇴를 압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다른 데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야 다 정리돼서 몇 명인지 드러났지만 이건 이제 실체가 이제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작다고 또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탕평 인사가 중요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적폐청산, 정부개혁, 혁신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민간인과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이 산하 기관장은 전혀 다른 거 아닐까요? 민간인을 가지고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생활을 탐문해 가지고 사찰하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생을 정말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과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산하 기관장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은 좀 부족한 듯하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은 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렇죠. 민간인에 대한 개입과 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죠.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